지금 친한계 정치인들이 있어요. 친한계 정치인들. 근데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그러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새로운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그러죠. 이게 오른쪽 거예요. 오른쪽 거의 제목이 단체 대화방 이름이 시작2입니다. 새로 개설했다 그래요. 최근에. 근데 참여자는 16명, 친한계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동훈 전 대표는 들어가지 않고 뺀 16명. 그런데요, 앞서서는 이 단체 대화방이 시작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이 있었대요.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한계 정치인들이 개설한 건데 그때는 1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친한계 핵심들의 단체방이라고 부르는데 숫자를 보세요. 시작2는 16명, 근데 앞서 지난해 개설된 단체 대화방은 19명. 그럼 한동훈 대표가 빠졌죠? 19명에서 그럼 18명, 2명이 줄어들었네요. 누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마 이 정치 관련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짐작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대화방 시작2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친한계 의원의 설명이에요. 당 되살리자는 의미와 다시 시작하는 의미 동시에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최수영 변호가 네. 이거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당연히 복귀를 원하는 한 친한계 의원들의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원래 장작이 좀 젖었잖아요. 예. 장작이 젖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말리는 게 우선이지 강제로 불 피우려고 억지로 불 피우려고 휘발유. 장작이 장작 역할을 하려면 말라야죠. 근데 예. 그걸 억지로 불 피우려고 거기다가 휘발유 부리면 큰 사고 납니다. 오히려 타면.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 그러니까 잊혀지는 것이 제일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응 없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났고 당의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의 조기 복귀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친한계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적 움직임에 나서는 거는 오히려 당의 분열을 가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서울 기점 정도까지는 기다리면서 최소한 탄핵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놓고 보는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여부가 저는 논의되는 게 맞지 지금은 좀 시기상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보도되는 걸 가지고 친한계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단체 대화방 하나 만든 건데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주목받는 건 분명히 보여요. 이런 가운데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신 분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혁 최고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에 가깝다고 보고요. 저도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대표께서 단 한 번도 어떤 복귀 시점이나 복귀의 계획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국민이나 보수가 한동훈을 다시 떠올릴 때 그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뭐 그동안 정치권 상황 오랫동안 지켜보셨고 정치권에서 들어와서 성공한 인물 또 이렇게 빠져나간 인물 뭐 많이 보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쯤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좀 정치적 복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본인의 의지가 있고 또 지지하는 어떤 의원 그룹들이 나름대로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면 저는 앞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시점 저는 그때까지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아마 그 복귀 시점을 저울질할 걸로 보여지고요. 복귀 시점의 어떤 중요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을 주도했던 한동훈의 어떤 입장 그런 모습을 그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였던 오락가락한 행보 이것들이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혼선을 가져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본인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일부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의 내용은 차기 대선 주자 관련된 뭐 적합도 조사, 지지율 조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오늘 공개된 게 하나 있는데 먼저 그거부터 좀 확인해 보죠.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NBS 이렇게 알려진 조사죠. 여기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
그 뒤에 오세훈, 홍준표 두 여당 정치인이 각각 7% 그리고 그 다음이 한동훈 전 대표 5%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뭐 다른 조사와 비슷합니다.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물론 무응답, 없다, 모른다 이런 대답이 뭐 거의 버금가게 많긴 하지만 일단 등장한 이 대선주라 꼽히시는 인물 가운데는 가장 높게 나와요. 그런데요. 이런 조사가 하나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선주자가 누굽니까라는 질문이 들어간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이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2.1%. 그 다음이 홍준표 대구시장 16.8.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9.9. 한동훈 전 대표 9.2. 이 순서로 갑니다. 앞서 봤던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하고 숫자 제목을 가리고 보면 얼핏 비슷해 보여요. 근데 내용은 다른 겁니다. 최수영 평론가. 특히 이재명 대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데 적합도 조사 1위인데 뽑고 싶지 않은 대선 주자에서도 1위로 오른 거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여론조사에 3박자가 있습니다. 인지도, 그다음에 호감도, 지지도가 있어요. 예. 인지도는 선행지표라고 합니다. 선행지표죠. 알아야 찍어주죠. 근데 예. 호감도는 뭡니까? 확장력 지표입니다. 확장력. 얼만큼 예. 확장성이 있냐. 그런데 그 지지도는 마지막 경쟁력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국면에서는 경쟁력은 있으나 확장력은 제일 낮다. 경쟁력은 제일 높지만 확장력은 제일 낮다. 예. 이중적 지위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는 있는 것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한데 예. 현재로서 중도 확장력에 대해서는 가장 딜레마가 큰 정치인이다. 그게 뽑고 싶지 않은 대선 주자 그렇습니다. 1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게 그 의미라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는 확장력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 부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기환 교수님.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1위인데 뽑고 싶지 않은 대선 주자도 1위. 같이 1위지만 내용이 완전 다른 1위입니다. 대부분 역대 대선 후보들이 그랬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이 되는 후보들은 지지도에서 1위, 또 비호감에서도 1위, 예.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결국은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대로 양 진영 간의 지지층 결집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이 여전히 큰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무당층, 중도층의 마음까지를 담아내는 행보를 보여줌으로 해서 비호감도를 최소화하고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연속해서 소개된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요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기관인데 오늘 공교롭게 오늘 같은 날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대통령 적합도 조사 이런 모습 하나 더 보죠. 다음 겁니다. 대통령을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선 주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